안녕하십니까. 장현정 원장과 함께하는 우리 아이 마음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라는 주제로 장현정 원장님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아동학대라고 하면 최근에 그 참 끔찍한 뉴스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이따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아동학대라고 하면 어떤 이걸 종류를 나눠야 하나요, 원장님? 좀 이렇게 방치하는 거 있고 폭력 있고 이렇게 나누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잘 얘기하셨어요. 어떤 것들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신체적인 손상을 네. 직접적으로 가하는 건 이제 신체적인 학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감정을 예를 들면 나쁘게 한다든지 다치게 하는? 욕을 한다든지 네.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정서적인 학대 또 언어적인 학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성적인 행위들 있잖아요. 뭐 성추행, 성폭력 예. 이런 어떤 성적인 행동으로 폭력을 가하는 거를 이제 성적인 학대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손상에 가하는 직접적인 행위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하는 거. 예. 지금 아까 방치라는 표현을 쓰셨듯이 예. 그걸 이제 방임이라고 방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기본적인 욕구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의식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예를 들면 이제 배고플 때 식사를 챙겨준다든지 아니면 뭐 잘 씻겨준다든지. 씻겨준다든지 혹은 이제 또 여러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됐던 게 이제 네.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잖아요. 예를 예. 들면 예전에 어떤 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아이가 이제 암이 발견이 되고 종양이 뱃속에서 굉장히 커져 있는데도 그때는 종교적인 문제로. 예, 종교적인 또 예. 문제로 이거는 뭐 치료를 치료받지 않는다.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의 고통을 계속 이렇게 부각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방임에 속하는. 근데 그 부분도 이제 분명히 학대에 포함이 되고요. 네. 사실상 이제 우리가 종류를 한 4-5가지로 나누는데 그 분명히 이렇게 분류는 확실히 돼 있어요. 네. 그 비율들을 매년 통계를 내서 해보면 이 방임 있잖아요. 네. 방임의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현황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네. 그러면 A라는 부모가 네. 한 가지 학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하는군요. 그걸 이제 우리가 중복 학대라고 표현하는데 네. 중복적으로 일어나는 학대의 비율도 요즘에는 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임은 방임대로 하면서 네. 이제 언어적인 학대는 언어적인 학대로 하면서 때리기도 하고. 그렇죠. 신체적인 학대도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동양적인 정서라는 게 네. 이제 항상 부모 예를 들면 장유유서의 개념도 있고 네네. 사실 이제 어쨌든 미국이나 서양보다는 이제 아동에 대한 주의나 관심의 비율이 조금 낮다고는 낮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매년 이 학대의 빈도는 훨씬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방임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의식주 또는 치료, 교육, 예. 교육까지 포함이 되는 거. 적절한 교육 받지 않게 하는 것도 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어느 정도 내버려두면 방임입니까?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사법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육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네. 우리 흔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학대하는 부모의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특히 뭐 방임 이런 것들은 거의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학대를 보는 겁니까? 아동학대라는 것이? 더 넓은 범주에서는 네. 이제 아동에 대한 친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동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예를 들면 가하는 뭐 신체적인 손상이라든지 정서적인 손상을 다 포함해서 그것도 예. 방임. 예를 들면 이제 조부모님이 이제 보호자로 돼 그러실 있는 수도 경우에서 있고. 예,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비율이 친부모보다는 낮지만 혹은 이제 우리가 입양 가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예. 혹은 이제 요즘에 이제 굉장히 복잡다단한 가정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는. 한부모 가정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혼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니까 네네. 또 재혼 가정도 있을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있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조부모라든지 부모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또는 교육기관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는 보육원 우리 있죠. 이제 도가니라는 네네네. 영화가 네. 이제 하여간 예. 어린 아이를 보살펴야 하는 그 곳에서 네. 일어나는 모든 학대를 아동 학대로 보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게 보셔야죠. 아, 우선 근데 부모 학대가 제일 많다고 하셨어요. 어, 근데 학대하는 부모는요. 이게 부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거 우리가 완전히 아동 학대라고 할 경우에 그 보통 훈육의 경우가 아니라 정신병리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신병리가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우리가 뭐 가장 심각한 학대가 이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잖아요. 네. 동반 자살이라는 게 그거를 이제 뭐 한 번에 끝나지만 네. 이제 그것도 이제 가장 심한 학대의 음. 유형이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조울증을 심하게 앓는 부모가 이제 뭐 어차피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들 또 고생 어쨌든 이제 뭐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처럼 분명하게 이제 뭐 정신병리가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그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네. 가지는 부모가 어떤 그러니까 정신병리적인 저기. 현상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요. 있고. 혹은 이제 부모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네. 부모로서의 어떤 기술, 그러니까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어떤 능력이 있지 기본적인 않습니까? 소양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양육 기술이라든지 양육 태도라든지 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죠. 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난다고 그거를 아이한테 표현한다는 건 우리가 성숙한 어떤 네. 성인의 모습은 네. 아니잖아요. 근데 꼭 그렇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무슨 뭐 우울증 검사라든지 뭐 여러 조울증 검사를 한다고 그게 소견이 밝혀지는 나오지 경우도 않을까. 있지만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쨌든 돌보는 부모의 어떤 지금 사회 경제적인 처지가 굉장히 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실직을 경험한다든지 네. 뭐 이혼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크게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곤란이 심했을 때에도 뭐 본인도 못 돌보고 본인을 못 돌보면서 당연히 네. 방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흔하겠죠. 그게 이해되는 이유는 아니지만 이유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학대하는 건 아니지만 원장님, 예. 그 최근에 울산에서 그렇죠. 울산에서 예. 아 너무 끔찍해. 그 저기 엑스레이 사진 아이 사망한 아이 엑스레이 사진 보셨죠? 그렇죠. 그 저도 뭐 많은 엑스레이 사진을 물론 이제 정형외과 의사는 네, 아니니까 좀 그렇지만은 보셨겠죠. 예. 봤을 때 과연 그건 굉장히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정도 부러지려면 굉장한 얼만큼의 손상이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다리뼈가 완전히 그렇죠. 어긋났던데요. 예. 근간 그게 이제 정도가 1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네. 물론 이제 아버님은 지방에서 서울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왔을 때 다쳤다는 얘기를 또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제 계단에서 넘어진 걸로 그렇게 아. 아이는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떻게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네, 했고. 근데 그런 상황이 나중에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학대에 대한 보고라든지 좀 주의라든지 감시 시스템이 보완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죠. 1년 전에 네. 이런 사실들을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라든지 그 아이가 조금 더 학교라든지 아빠한테 네. 호소를 또 했더라면 아 근데 그 부분은 또 조금 예민한 부분인 게 그렇죠. 아이가 극심한 공포를 느끼면 안 할 수도 있다고.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때 예, 학교 예. 폭력 얘기할 때도 예, 맞습니다. 스스로 예, 예. 숨길 수 있으니까 피해 아동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자책하게끔 아니, 하면 물론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거 이제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변 관심이나 학교에서나 또 솔직히 치료하셨던 의사 선생님도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럴 경우에 다른 이제 그 치료로 연계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이 아이가
그 다리가 부러졌는데 보기에는 계단에서 넘어진 것 같지 않다 할 때 다른 치료 시스템으로 넘길 수 있는 이런 그 사회관계망이 좀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근데 그런 말씀하셨- 부분을 정말 뭐 저희 의사들뿐만이 아니라 네. 뭐 사법기관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아동의 어떤 보호에 관련되는 분들이 뭐 조금 더 노력을 저를 포함해서 해야 될 네. 부분이 아닐까. 사실 이제 어떤 의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병력 천치를 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제 의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안을 의심하면서부터 시작이 될 수는 없지만 네. 계속해서 반복적인 흉터나 상처가 생긴다든지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신체 검진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아동인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그런 주의의 의무가 사실은 네. 있거든요. 하면서 항상 왜냐하면 아이들이라는 게 건강하고 물론 이제 뭐 어디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병원에 올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렇게 온다면 그런 어떤 반복적인 상처나 흉터의 흔적이 있다면은 의심을 해야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저희가 그 사망한 아이의 사건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죠. 좀 그래서. 더 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변에서 좀 탄탄하게 지켜주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 케이스에 있어서 뭐 주변에 치료하셨던 뭐 의사 선생님이나 뭐 사회복지가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건 건 아니죠. 아니고요. 네, 예. 네. 지금 이제 조금 더 나눠야 할 얘기는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에 제가 이제 뭐 다리 부러진 사진을 엑스레이를 봤다고 했는데 갈비뼈도 뭐 18개가 예. 부러져 있었다고 하고 그런 경우에 그 아이를 학대한 그 엄마 계모 새 엄마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분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 이제 뭐 정신 감정을 또 검사님이 또 이렇게 의뢰. 또 의뢰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뭐 특별한 정신병리가 밝혀질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대라는 게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 때문에 폭력이나 학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상황에서도 경우도 많아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폭력이라는 게 누가 누군가를 괴롭힌다는 건 점점 이 예민성이 둔해지기만 우리가 그 감수성이라도 표현할 수도 네. 있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제 뭐 욕을 하고 이렇게 정서적인 학대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그게 이제 점점 더 학대를 가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둔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 꿀밤을 준다든지 때리기 시작하다가 그게 이제 더 다음번에 더 강도가 세지는 거죠. 이제 뭐 흉기를 든다든지 매를 든다든지 뭐 이렇게 물건으로 이제 근데 점점 이게 폭력이라는 게 점점 세진다는 건 어떤 논문에서든지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거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신병리적으로 어떤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이 폭력적이거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인 거를 그거는 분명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뭐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그러니까 많이 표현되는 게 이제 알코올 중독자에서 예전에 이제 친부모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아이를 그렇게 학대를 해서 죽어서 이제 아마 쓰레기장인가 그쪽에 유기를 했던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을 겁니다. 저도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그 아버지는 분명한 정신병리 중에 하나는 뭐 우울증도 있었지만 우울증의 근간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거. 알코올 중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병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병리가 밝혀졌지만 그 아까 울산에서 있었던 일처럼 그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의 느낌은 병리가 없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별다른 언급은 언론에 없었으니까요. 예, 지금 알코올 중독 말씀하셨는데 그럼 학대 부모들이 대체적으로 보이는 특성은 어떤 건가요?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해볼 수는 어쨌든 스트레스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됐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또 언급이 되겠지만 어렸을 때 또 학대를 목격했거나 학대를 경험했을 때 그게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본인도 학습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학대로 자기도 학대를 직접 시행하는 그런 어떤 부모가 될 수 있고요.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현재 어려움, 실직,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가정 내 위기 상황이라는 게 사실 이제 뭐 부모끼리 불화가 있고 그러면 그 상황이 자기도 스트레스가 되고 예. 거기서 욕구 불만이 생기니까 그거를 당연히 방임으로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그게 이제 아이한테 투사가 돼서 그게 또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부모의 특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맞아본 아이가 때린다. 근데 저는 이 얘기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때리고 키웠더니 맨날 맞고 다녀요. 우리 애는. 네. 아예 때리고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세게 키워야 된다는 부모님들도 계시던데 아니 이건 그냥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 학대받고 자라는 아이가 나중에 학대 부모가 될 확률이 크다. 그게 이제 한 33%라고 보시면 3분의 그래요? 1 정도. 그거는 이제 여러 연구 논문에서도 그 정도 비율로 보습니다. 뭐 20%라고 볼 수도 있고 40%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이게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거나 높았을 때에는 네.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이렇게 성인을 맞이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존감 자체도 낮아져 있고요. 우리가 자존감이 낮다라는 건 예전에 이제 자존감 우리가 네. 했었는데 네. 그거는 여러 정신과적인 문제를 이제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군가가 성냥으로 그어만 불만 주면 붙이면. 네. 그러니까 그게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을 유지시켜 줘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내가 힘들더라도 네. 부모된 입장에서 네. 부모가 됐으니까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이한테까지 그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되는 스트레스를 전달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네. 부모가 내가 미성숙하니까 그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대를 하는 부모의 특징이 나왔잖아요. 내가 미성숙하고 내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돼 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자존감이 낮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게 아이한테 표현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사춘기 예. 어떻게 잘 헤쳐올까 네네네. 얘기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돈이 많다든지 뭐 예를 들면 명예가 뭐 많은 집에서 꼭 사춘기를 잘 보내는 건 아니다. 그 엄마 아빠가 성숙된 엄마 아빠의 모습을 유지시켜만 주면 네. 아이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학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좋은 모습 보여주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이 부모가 됐을 때 건강한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또 그렇게 키울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환경적으로도 이게 그래서 이제 동양의 정서하고 또 서양의 정서가 다른 부분이 네. 그런 건데.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그 울산 네. 경우에도요. 재혼 가정이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분류하는 사회에서 사실 좀 재혼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네. 또 건강한 재혼 가정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참 저는 이렇게 자꾸 부각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이번 울산의 계모라고 이제 언론에 나왔는데 재혼 가정에서 이런 아동 학대가 많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 통계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재혼 가정에서 학대가 이루어지는 비율보다는 네. 친부모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나는 비율이 분명히 더 높고요. 높고요. 네. 그다음에 친부모 가정 중에서도 이제 한부모 가정. 예를 들면 이제 엄마가 혼자 키운다든지 네. 아빠가 혼자 키운다든지 그 비율은 아빠가 혼자 키울 때 더 학대가 많고. 일어나는 빈도가 더 높았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거는 뭐 여러 이제 사회복지학의 뭐 여러 논문들을 읽어봐도 이제 동화의 영향이라는 것도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 언론이라는 게 이제 뭐 포장은 아니지만 훨씬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러나는 상황들을 나열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친부모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뭐 많이 이렇게 인구에 해자되는 네. 것보다는 이제 계모나 계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재혼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더 이슈화될 가능성이 많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애착 관계로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서적으로 네. 아동의 입장에서도 이제 친부모보다는 정서적인 유대감이 좀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학대를 보고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가정의 비율에서는 또 높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오히려 재혼 가정에서는 더 많이는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데 네, 분명한 사실은 통계는 그렇지 않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혼 가정보다 친부모 가정이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은 표본으로 조사를 해도 친부모 가정이 더 그렇죠. 많다는 예, 말씀이시군요. 예. 보통 뭐 그런 연구 논문이 또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재혼 가정이 네. 한 15% 정도가 재혼 가정이라고 하면 분명히 15% 이상이 빈도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어나지가 그렇지 않거든요. 않다. 예. 그래서 예. 아마 그 부분은 오늘 좀 그 이렇게 학대 알고 계셔야 돼요. 부모의 특성에서 네. 친부모, 특히 한부모의 경우에 아동학대 비율이 많다고 했는데 그거는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그것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한부모가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이제 예를 들면 부부끼리의 불화라든지 혹은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겪은 어떤 사회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예. 그러니까 굉장히 한부모인 상태가 갖는 어떤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정신과적인 어려움들이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그러니까 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또 잘못된 시간적으로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근데 그래서 한부모 가정에서도 이런 학대의 빈도가 많이 또 보고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에서도 뭐 요즘에도 그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어떤 지원 시스템이 조금씩은 더 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병원에서 네. 보면 이제 한부모 가정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시면 이제 동사무소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분명히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 모든 한부모 가정에서 그렇다는 게 뭐 아니라, 학대가 일어나는 건 네, 아니라는 네. 건 알려드리고요. 네. 한부모 가정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면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상의를 좀 하시면 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다른 지원도 네. 조금 더 아이돌 받을 서비스라든지 더 받을 수 있더라고요. 사실 애 하나만 있어도 양 부모가 키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한부모가 그 두 역할을 하려면 그 힘든 점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일어날 확률도 좀 더 많다. 이렇게 풀이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부모의 특성은 이제 좀 봤어요. 알코올 중독 뭐 이런 부모가 스트레스. 문제가 있는 경우. 실직. 근데 아동이 좀 평범하다는 단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동이 보통의 아이들이랑 좀 다른 경우에 학대가 뭐 장애가 있다든가 성격적으로 우울감이 있다든가 이런 아이들이 학대를 받는 경우가 더 그러니까 많습니까?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일수록 아이가 이제 장애하거나 아니면 정신 지체거나 이렇게 이제 어떤 정신적인 행동적인 곤란함을 겪는 경우에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그러니까 또 분명한 거는 모든 장애 아동들이 학대를 받는다는 건 또 그건 아니고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예. 그게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아이를 그만큼 키우기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에 대한 정서적인 애착감이 더 네. 형성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부정적인 정서가 더 생기고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정말 장애 아동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네. 정말 뭐 A부터 Z까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 이런 데서 갖는 어떤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마 아빠가 조금만 힘들고 성숙하지 못해도 그게 이제 조금 더 그게 이제 방임으로 표현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아동의 측면에서는 이게 아동 학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또 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라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장애하니까 결과라는 건 학대를 받는다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우리가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결손이 있는 아동들한테는 조금 더 이제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또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장애 아들을 같이 키워줘야죠. 그렇죠. 예, 그 지금 뭐 좋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그만큼 더 이제 그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그만큼 또 돌봐주고 그게 이제 양육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저희가 가져야 이 우리 아이 마음 읽기를 해보면요, 아이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다룰 때 부모가 함께 치료받고
함께 사회의 케어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래서 당연합니다. 아이의 상황이 힘들어서 부모가 스트레스가 높고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부모를 또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스스로 자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나 너무 힘들어서 이러다가 이 아이를 교육을 잘 못하는 상황에 갈 수 있겠다 하는. 근데 그거 참 자각할 수 있을 정도면 학대는 아니라겠네요. 근데 네. 아니 정말 좋은 지금 네. 그 어떻게 보면 해결 방안을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동양적인 정서라는 게 나한테 안 좋은 거, 내가 힘든 거를 잘 표현을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걸 표현하고 드러나면 나는 또 다른 예를 들면 편견으로 네, 네. 고통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내가 이혼했다라는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안 알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근데 맞습니다. 내가 힘들면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crying for help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도움을 잘 요청할 수 있게끔 이 사람이 도움을 나 힘드니까 도와달라라는 걸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를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까지는 힘들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내가 힘드니까 어쩌면 내가 뭐 학대를 할지 모르니까 나를 도와달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만큼 스트레스를 겪다 보면 아이를 잘 못 돌볼 수도 있으니까 오늘 주제에 맞추자면 그러니까 뭐 국가나 사회나 다른 기관들이 조금 잘 돌봐주라. 근데 정말 그렇게 자문을 구해 보시면 뭐 중앙 뭐 아동 보호 기관이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정말 이게 우리가 어려움을 상의하고 말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것 자체도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혹 이제 오늘 방송을 좀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어떤 스트레스에 노출되신 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조금 상의를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 주변에서 뭐 직접 저기 학대하시는 분들은 아유 참 그러네요. 예. 그 보통 아동 학대를 당하는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정말 자기가 이제 잘 표현할 수 있는 성인이 되거나 뭐 청소년이 됐을 때 이제 나 그랬었다. 그때 그런 감정을 느꼈었구나. 혹은 이제 그게 이제 행동이나 감정의 어떤 그 부적응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데요. 그 얼마 전에 저희들이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대를 받은 아동의 거의 100%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정도의 차이가 이제 보고가 안 되거나 이제 뭐 스스로 잘 참거나 이제 아이의 능력이 또 그만큼 또 뛰어날 수도 있거든요. 상처를 보두면 않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대부분은 논문에서 우리 연구 결과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건 맞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사건을 재경험하고 불안해하고 또 우울해하고 또 이제 뭐 수면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또 정도에 그러니까 얼마나 학대를 오래 겪고 학대에 노출됐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뭐 심한 우울 장애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겪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그게 자살 행동으로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한 측면이면 또 다른 측면은 항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주의 집중의 문제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집중력이 좀 예를 들면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집에 가서 또 내가 또 그런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집중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고 그런 걸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그렇게 이제 노출됐던 폭력의 모습이 이제 다른 학생들한테 또 폭력적인 또 공격적인 어떤 모습으로 또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정말 이제 위축되고 우울증, 자살까지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공격적이고 주의 집중이 안 되고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후유증은 사실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후유증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성인이 됐을 때 그런 어떤 정신적인 외상을 겪는 거는 훨씬 더 낫습니다. 예후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네. 아주 어렸을 때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는 시기에 겪는 어떤 이런 정신적인 외상은 정말 평생을 두고 이렇게 보듬어 안아야 될 네. 상처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렇군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경우에 학교 다니는 선생님 아니면 뭐 보육교사,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좀 제일 먼저 알게 되지 않을까 관심을 기울이면 그렇죠. 그런 생각이 예, 드는데 예, 예. 그런 아동을 봤을 때 그러면 그 성인들 어른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분명한 거는 그런 어떤 조그만 표현을 했을 때 네.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너 잘못은 아니라는 그런 태도라든지 확신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조금씩 자기 얘기를 더 할 수 있고요. 풀어낼 수 있구나. 정보에 아니 조금 알았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연락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화를 내거나 그러니까. 뭐 연락이 안 될 가능성도 예, 많습니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무조건 격려하고 지지하고 어떤 일이 있냐를 더 이렇게 정보를 또 아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분명하게 이렇게 학대를 한 그러니까 가해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여러 대상이 있겠죠. 네. 그쪽에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고 가해자가 잘못을 했다라는 이런 태도를 분명히 보여줘야지만이 더 많은 정보라든지 더 많은 사실을 알아나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사실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네. 대책을 네. 마련하고 이게 결국에는 또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아동을 치료하고 치료하는.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과정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러 대책 기관이라든지 우리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일이겠죠.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나오는 어떤 정신병리에 대해서 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치료를 해야 되고요. 네. 이제 평생을 두고 예를 들면 이 상처가 오래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후유증을 충분히 잘 이렇게 씻겨줘야 되고 직접적으로는 이제 치료라는 개념이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네. 정말 뭐 우리 국가기관에서 그러면 이제 친권을 포기해라 네. 한다든지 너무 그럴 수 심각해서 있죠, 그렇게 너무 됐을 심각하면. 때 네. 아이를 맡아줄 곳이 어디냐.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국가기관이 될지 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보호자가 될지 그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러이러한 학대가 있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언론에서도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치료라는 아이의 치료라는 부분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데 그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네. 사실은 저도 그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아직 경험이 또 부족한 부분이 또 있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환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10살 때 1년 가까이 학대를 받았는데 네.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는 어땠다더라. 혹은 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국가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도 좀 모호하기도 하고 힘든 네. 부분인 건 사실인데요. 그렇게 좀 장기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이제 치료하고 예방이 함께 가는 그렇죠. 거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어려서 네.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기가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지금 아주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을 네, 하셨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뭐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연령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3살, 4살. 네. 결국엔 이랬을 때는 그 주변에 주변이죠. 계신 분들,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3, 4살인 경우에도 어린이집 가잖아요. 다니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크고 정말 크죠. 왜냐면 아이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뭐 언제부턴가 아이의 반응이 틀려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인 상처가 있을 때 예. 이제 아이는 그거를 이제 숨기는 쪽으로 분명히 태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정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만이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원장님 적극적으로 의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럼 의심부터 해보고 아이의 경우에는 그렇죠. 어린이의 경우에는 근데 옆집 부모가 아이를 좀 심할 정도로 때리고 뭐 우는 소리가 자주 나고 아이가 뭐 좋지 않은 외모로 다니고 막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웃이 그거를 신고하거나 간섭하기가 참
더 어려워졌죠. 어려워요. 더군다나 네.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옛날에 어떤 그런 이웃 사촌이라는 정서보다도 더 지금은 폐쇄적이고 개인적이고 또 이렇게 참견을 했을 네, 때 받는 네. 어떤 그런 오히려 두려움도 불편함.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마냥 이제 그냥 뭐 네. 적극적으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음. 결국에는 이웃의 관심이 중요하고요. 이웃의 관심을 만들어내려면 충분하게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학대라는 게 네. 이게 얼마나 한 개인한테 후유증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얼마나 자원의 손실이 되는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알려져야죠.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장현종 원장님 모시고 아동 학대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냥 뭐 이렇게 깊이 도움을 드린다는 건 아니지만 전화번호를 찾아보니까 두 번호가 있더라고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1577-1391번이 네.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번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학대받는 아동 또는 아이를 교육함에 있어서 잘못된 양육 방법을 사용하는 부모님 계시다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